우리 몸에 적정 체온이 있잖아요. 이 네. 적정 체온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적정 체온은 37도가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네, 37도가 기본이고 여기서 정확하게 0점 몇 도가 모두의 적정 체온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고요. 특히 이제 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그리고 북유럽 쪽에 사시는 분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랬듯이 이제 어떤 온도가 나한테 맞는 온도냐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체온이 항상성을 갖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 아니면 들쑥날쑥하냐 그쵸. 그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체가 따뜻하지 않은 냉증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여성 질환에 좀 노출되기 쉽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순환이 지금 대화에 초점이 되고 네.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 부분에 염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제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죠. 네, 그렇듯이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 부분이 국소적으로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오히려 이제 열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소 부위에 열증이 나타나다가 그 부분에 증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부분은 점차 한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리 그리고 자궁 질환에 있어서도 맨 처음에는 열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통증으로 느끼다가 그게 만성화가 되면 네. 그 열증에서 한증으로 빠져나가기 쉽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염증이 없다 하더라도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그 급격하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안 된다면 그렇게 한증으로 빠지기 쉽죠. 네. 일단은 내 몸 순환 문제와 연관 지어서 이 체온 조절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성의 경우, 제 경우를 살펴봤다면 우리 성호 씨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열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체온이 높아서. 그렇죠. 체온이 높아가지고 여름철에도 더운데 겨울철에도 좀 더위 때문에 고생한 적들이 있거든요. 몸에 체온에 열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사람들이? 일단 열이 많으신 분들도 많죠. 지금 한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증이 뭔가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왔다면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열이 있다는 거는 그럼 건강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열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신진대사가 빠른 거고요. 노화가 빠른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항상 열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자꾸 찬 음식을 찾는 분들은 좀 더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그렇죠. 자꾸 됩니다. 찬물과 얼음물을 먹게 되죠. 예, 그러니까 건강 상태에서 특별하게 이제 병이 있다, 질환이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인체 노화 속도는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열 증상이 항상 느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름에만 잠깐 더위를 많이 타신다면 그건 건강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반신욕이나 족욕이 크게 효과가 좋을까요? 예, 위쪽에서 열을 느끼신다고 반드시 차가운 걸 마시거나 아니면 차가운 걸 옆에 두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부 쪽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위아래로 회전이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말은 위쪽으로 열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도 아래쪽을 꾸준하게 따뜻하게 해주신다면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신다면 위아래 순환이 잘 되면서 위쪽에 뜨거운 것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조건 덥다고 뭐 찬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뭐 늘어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진짜일지 아닐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원장님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소화시키잖아요. 네. 그 소화시키는 데는 효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요 효소들은 이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 온도가 조금만 낮아지거나 조금만 올라가면 자기 기능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효소의 생성 속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이렇듯이 나의 면역력은 내가 먹은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 텐데 이러한 면역력이 자꾸 이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효소의 기능이 온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이것이 내 영양소를 공급하고 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1도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면역력이 보통 20% 이상 좋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1도의 온도가 내려간다면 이와 반대로 10% 이상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가 되면 이렇게 면역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온도가 일교차가 커지면 네. 커질수록 나의 몸에 일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항상성을 계속 좀 더 유지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목도리 자주 안 하시고 그리고 땀을 흘린 상태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시는 분들이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보통 약간 체온이 낮은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원장님들은 또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어떤 방법이 나의 체온을 잘 유지시켜 준다. 이 방법은 사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네. 어렵지만 이제 우리 체온 진단기라는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이제 건강하신 분 그리고 어느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편차가 없습니다. 체온이 심부와 그리고 사지 말단으로 갈수록 등고선을 그리면서 조금씩 낮아지는 정상적인 체온 분포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하다못해 관절의 통증을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내지는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나의 운동 기능이 자꾸 떨어지신다는 그런 근골격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체열 진단을 통해서 본다면 체온이 주변 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몸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인체의 온도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나의 건강의 비결이 아니라 건강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방법들을 꾸준하게 잘 지켜주신다면 결과적으로 균형적인 그리고 균등한 분포가 좋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는 체온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체온 변화가 생겨가지고 으슬으슬함을 좀 느끼는 경우에는 예, 그냥 예. 가까운 약국에 가가지고 해열제를 사 먹거나 감기약을 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이런 약들 같은 경우도 좀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드신다면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드신다면 그 내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감이나 아니면 이제 오한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레놀이나 해열제를 드시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지금 오한기가 있다면 따뜻한 차를 드신다면 오히려 가벼운 오한이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에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드리면은 계지차가 있겠고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유자차가 있습니다. 유자차. 그리고 대추차도 따뜻하게 드신다면 대추랑 생강을 같이 드신다면 훌륭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좀 이 체온 유지, 보온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부추. 부추요. 네, 부추 그리고 생강 그리고 수육. 네, 그러니까 고단백질과 음식으로. 고단백질과 그리고 야채 중에서도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야채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부추 같은 경우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정말 드실 때 농약만 좀 조심해서 이렇게 잘 씻어서 드신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무실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불을 걷어차고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잠옷을 입고 좀 주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이 나이가 드신다고 운동은 나한테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낮에 가장 날씨가 따뜻해지는 상황에 가볍게 관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돋구는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치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몸이 너무 빨리 차갑게 그리고 오한이 금방 들어오지 않게끔 유지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릴 이준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어머님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안내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예. 예, 그동안에 이제 한의원 치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한의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이렇게 치료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으셨나요? 지금 한 2달 됐는데요. 아, 최근에 2달 정도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 예, 그러셨구나.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다리가 쥐가 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기 아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 아이를 병원을 보세요. 자주 못 가고. 이게 손주분을 보시는군요.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예. 치료가 늦어졌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통증이 바로 느껴지시나요?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서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 아침엔 좀 그나마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예. 집에서 이제 일어났다가 뭐 일어났다 아팠다 이래 하면은 이제 힘이 들고 예. 이제 어디 밖에 나가 걸으면은 이제 다리 밑에 그렇죠, 무릎 그렇죠. 밑에가 그러니까 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시는 거죠. 예, 무릎 예. 밑에 그래요. 다른 데는 이제 거의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어머니께서는 일단은 증상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직접 보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어머니 말씀만 듣고 도움을 드리면요. 먼저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하고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질 테지만 아침에 그나마 통증이 가볍고 그리고 생활을 하시면서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는 좀 더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치료가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을 드리면 좋겠지만 나쁜 점은 어머니의 근육이 이제 일반적인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는 대부분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짧아져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어머니께서는 근육이 그렇게 긴장성의 두통이 아니라 점점 약해져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개월 치료 갖고는 조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치료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만족할 만한 치료까지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한 치료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나타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 원장님 그리고 정 원장님께서 어머님께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들 전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을 맞은 이준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편두통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차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편두통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두통, 아니면 심장과 아니면 신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두통, 이런 경우는 사실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편두통의 범위는 기능성 편두통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아니면 긴장 아니면 자꾸 조급함 이런 감정상에서 생기는 아니면 이제 목을 둘러싸고 있는 어깨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편두통은 긴장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이란 두피 안에 있는 머리의 근육, 그리고 목의 근육, 어깨의 근육들이 평상시보다 긴장을 함으로써 머리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은 혈관이 충분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두통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긴장성 두통에는 칙차, 유자차, 귤피차가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평상시에 목과 어깨의 근육통이 심하다. 그러면서 열감을 자주 느낀다라고 생각을 드시면은 칙차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갈근으로서 한의학적으로 상체 쪽에 얽혀 있는 거를 푸는데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열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면 칡차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다음으로는 유자차는 몸이 차가운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특히 이제 뭐랄까 겨울철에 두통이 많이 생겨요. 찬바람을 많이 맞으면 두통이 생겨요.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유자차는 편의점만 가도 따뜻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귤피차. 귤피차는 귤 껍데기를 말려서 차로 끓여서 드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귤 껍데기를 구할 수 있지만 사실 필요할 때 구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칡차 그리고 유자차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몸이 뜨거운 분이시라면 칡차 그리고 몸이 좀 차가운 분이시라면 유자차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성 두통, 자꾸 불안감, 그리고 의욕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이제 뭐랄까 약간의 정신적으로 좀 불편함을 자주 느끼신다는 경우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약재를 권해드리면 밀과 대추와 감초, 단백대추탕이라고 이제 한약으로도 씁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마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밀이 메가죠. 밀과 그리고 대추, 차, 감초 요거를 1대1로 섞어서 드신다면 평상시에 약간 불안감, 그리고 과민함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정보들을 좀 더 과민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뭐 청각이든 아니면 눈이 자꾸 부십니다. 이렇게 과민하게 이제 자신의 감각이 살아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이완시키는 약재를 통한 차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알러지성으로 인한 두통, 알러지 비염 우리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눈, 코, 이 전정구의 가려움과 동시에 앞쪽의 두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국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생소하죠? 국화차입니다. 국화차가 우리 몸에서 다른 약재에 비해서 이 상부 쪽에 탁월하게 이 열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이 상부 쪽에 잘 적용이 됩니다. 평상시에 국화 이제 티백을 구비해 두셨다가 환절기에 이제 알러지성 이 질환이 갖고 계셨다면은 나 코가 가렵고 이제 눈이 가려우려고 해. 그럴 때는 이제 감국차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물론 감국차를 드셨는데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가셔야겠죠.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제 제가 오늘 권해드린 여러 가지 이제 차들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두통이 원인이 없이 병원을 갔는데도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만성적으로 두통이 나타나신다면 이 이제 제 처방을 권해드립니다. 공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진단에 있는 사양 성분이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을 이완시키고 소통시키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기질적인 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심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만성적으로 느끼신다면 사행공진단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차로서 자신한테 맞는 편두통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건강의 꿀팁 이준환 원장이었습니다.